네. 그러면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특강은 우리가 이제 GS 연기가 이제 최근에 맞춰졌죠. 그리고 이제 1기 때까지는 시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또 이제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중간 텀은 있지만 마냥 놀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기 때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해가 되고 이게 사람이 이제 또 해가 넘어가고 막 새해 맞이하면 이제 긴장감이 더 확 들어요. 그래서 이제 1기 때 바로 들어가면 아마 대부분의 이제 이제 수강하는 이제 강의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요즘은 이제 GS 1기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GS 1기 때 모의고사 한 5번 정도 이제 하프식으로 해서 50점짜리로 계속 볼 생각인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이제 좌절감도 들고 이제 굉장히 이제 편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잘 쓰기 시작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막 되게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답안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뭔가 외워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필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기가 이제 아무래도 연기에 이어서 이제 심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기도 여전히 이해가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기는 사실은 뭐 이해가 100%다라고 한다 그러면 1기는 뭐 한 이해가 한 80? 뭐해서 70? 이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암기를 좀 이제 필요한 부분들 해 나가셔야겠죠.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텀에 제일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한번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지났죠. 그래서 이제 아마 가물가물 벌써 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맥락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기 들어가기 전에 인사노무 관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내용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형태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기출문제도 이제 뒤에 같이 자료를 첨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끝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출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는 전체를 다 보려고는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보되 어쨌든 우리가 그 인사관리 전반을 다 한번 살펴보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박현 교수님이 신인사관리를 기본서로 연기 때 봤기 때문에 요걸 기초로 해서 쭉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그 박현 교수님 그 책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물론 이제 목차 옆에 이제 뭐 간단하게 내용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목차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했을 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전체 흐름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린다고 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고 칠 때 이제 밑그림을 이제 스케치를 하고 전체적인 하고 안에 이제 구체적인 거 디테일들을 그려나가는 방식들이 있죠. 색깔을 칠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만화가들이 작업하는 걸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대각선들 이렇게 막 긋고 전체적인 구도나 이런 것들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세한 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도 공부에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그 세세한 것부터 채워서 전체를 채워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림에 혹시 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예전에 뭐 SK 광고나 이런 데 보면은 김정기 이제 화백님이라고 해서 드로잉쇼 하시는 분 아시죠? 그 이제 붓펜 같은 거 하나 들고 엄청 큰 화백에 뭐 3시간 4시간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분은 아무런 밑그림도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씩 그리는데 굉장히 이제 큰 그림으로 그 디테일하게 완성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에게 어떤 게 맞느냐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자 방식이 인사노무 관리에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를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전체 흐름을 놓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주소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이제 암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무조건 그러면 답안도 단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답안도. 왜냐면 난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브리타가 나왔을 때 그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브리타가 나오면 대처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브리타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비벼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체력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이 답안에서 그게 논리적으로 이제 풀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잡아보는 방식 그리고 내용들을 보는 걸로 해서 이제 특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사관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인사관리. 여러분이 이제 인사관리 하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자기보다 인사 노무 관리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결국은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렇죠? 결국 이 두 가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크게 얘기해 보면 그런 거죠. 결국 이 인사노무 관리에서 인사 관리라던가 이 직무와 사람은 뭐예요? 우리 조직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조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그림을 보면 조직이 있고 그렇죠?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실 부서가 있죠. 그렇죠? 팀이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게 우리 기업이나 조직이라고 봤을 때 우리 안에는 이제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팀이 있고 여러분이 조직에 대한 것들은 이제 경영조직 시간에 배우잖아요. 조직 이론이나 조직 구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직무가 있죠. 그 안에 이렇게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와서 직무 분석한다 그러면 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직무 분석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조직 구조로 볼 수도 있고 밸류 체인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오고 결국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개별적인 직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무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직무는 그냥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 일일 뿐인 거잖아요. 그거를 수행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렇죠? 직무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직무, 사람 요 두 가지가 우리 HRM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래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보시면 거기 목차헤드 1페이지에 보시면 뭐예요? 인사관리 연구대상 제2장에 보시면 인사관리 학문체계라고 돼 있어 인사관리 연구대상이 뭐예요? 직무, 사람.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인 거죠. 어떻게 다루느냐? 직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리들은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 쭉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분들 그러면은 이러한 직무와 사람에 대한 우리가 첫 번째 어떠한 관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관점들 직무는 어떻게 봐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의 관점이 뭐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론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직무의 사람에 대한 관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직무는 우리가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화해야 돼. 아니야. 인간관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더라. 봤더니 인간관계가 어쨌든 그 사람에게 구성원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동기부여되고 성과가 더 나아. 그러니까 직무 전문화는 아니야. 직무를 확대해야 돼. 이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직무의 어떤 이제 그 물리적인 조건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기계적 접근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기계적 접근은 사람은 뭐예요? 어쨌든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야. 돈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차등 성과급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테일러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인간관계적 접근은 뭐예요?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조직이 중요한 거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 이런 것들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점들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론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저에 흐르고 있는 상황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거는 잘 아시겠죠. 기계적 접근이 나오고 테일러에 그렇죠? 그게 어쨌든 그 산업의 발전에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였어요? 인간 소외.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어쨌든 인간 소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라는 건 사라져버리고 사람은 다 기계처럼 취급받는 쉽게 말하면 그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거나 불만족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인간관계적 접근이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쨌든 인간관계 접근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다가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전략적 접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이후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이 시각이 바라보는 게 과거에는 뭐예요? 이것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것만. 여기서만 움직였어요. 여기서만. 이것만. 근데 이제는
전략 경영이 들어오고 경쟁이 심해서 뭐야? 조직 전체에서 보는 거죠, 이제 조직 전체에서. 조직 전체에서 인사 관리가 차지하는 역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화, 그러니까 뭐 자원 기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뭐야? 이제 전체에서 조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접근 시대 때는 어때요? 중요한 게 무엇보다 조직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목표가 있죠. 그렇죠? 목표가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호회나 뭐 친목을 위한 조직도 뭐예요? 친목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뭐 야유회를 가고 뭐 MT를 가고 뭐 술자리 회식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조직에는 목표가 있고 조직의 지상 과제는 이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거냐예요. 그렇죠? 그게 뭐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원들, 특히 인적 자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 우리가 물건을 막 만들어서 팔면은 팔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은 더 까다로워지고 뭐 이러한 경영 환경에서 뭔가 이제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직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뭐예요? 조직의 이 목표부터 해서 이 밑단에 있는 인사 관리도 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얘만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야 뭐예요? 뭐 테일러 시대나 뭐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 접근 시대 때 초기나 이럴 때는 뭐예요? 그냥 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 행정적인 것들 위주로 더 중요시 됐단 말이에요. 사람 뽑으라면 뽑고 돈 주고 뭐 이런 것들, 뭐 평가하면 평가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행정적인 것들 위주로 들어갔는데 그 전략적 접근 시대 때 넘어오면서 특히 말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되면서 이 사람은 중요한 자원이고 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우리 조직의 그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HRM도 조직 목표 달성에 조직의 어떤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배웠던 이제 뭐 평가 관리도 이제 성과 관리도 뭐 MBO가 나오는 거고 BSC도 나오는 거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조직의 목표가 이 밑단에 있는 이 인사 관리까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조직의 목표가 밑단에서 부서의 목표가 되는 거고 팀의 목표, 그렇죠? 그게 또 요 밑단에 내려오면 이 사람의 목표, 개인의 목표나 개인의 성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결국 뭐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뭐 갑이라는 직무를 맡았을 때 그렇죠? 이 적합성을 확보해서 맡았을 때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해서 성과를 내잖아요. 그렇죠? 결과물로. 그 성과가 결국은 뭐예요? 부서의 성과로 이어지고 부서의 성과가 조직의 성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되고 그렇죠? 서로 이게 뭐예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보통 뭐라 그래요? 뭐 캐스케이딩 된다. 뭐 연계돼야 된다. 그렇죠? 뭐 온라인 돼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여러분들 책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사부서만 아니면 인사에서 하는 이것만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 하나의 기능으로서 하나의 자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했을 때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걸 연구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목표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해외에 진출해요. 이제 내수에서 넘어나서 이제 뭐 해외 비중을 늘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목표로 가죠. 그래서 해외 비중, 뭐 해외 매출, 뭐 전년 뭐 30% 증가, 뭐 이제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더 큰 목표가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이 부서나 조직도 바뀌겠죠. 뭐 해외 팀이나 해외 영업 쪽의 비중이 더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무들이 새로 생겨날 거고 직무 내용들이 바뀔 거예요. 과거에는 뭐 내수 영업 위주의 어떤 파트가 중심이 됐다 그러면 해외 영업 쪽에 더 파트 중심이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도 달라지죠. 이제는 뭐 영어나 해외 네트워크가 있거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만약에 따로 논다 그러면 위에서는 야 해외 영어, 해외 매출 늘려야 돼. 근데 이쪽에서는 전달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국내 뭐 내수 영업 위주의 어떤 사람 관리나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조직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도 뽑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필요한 방향으로 가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전사적인 목표 아래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개인까지 떨어져서 서로 연계되고 그 연계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사관리 잘해서 사람과 직무의 적합성을 잘 맞춰서 적절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많으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동기부여돼서 일을 수행하면 뭐예요? 성과가 난단 말이에요. 직무 성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결과로서. 그러면 그런 직무 성과에 개인적인 직무 성과의 퀄리티도 좋아질 뿐더러 개개인이 낸 직무 성과들이 다 부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 예를 들어서 뭐 목표가 해외 영업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해외 매출을 늘리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도 부서에서 기존에는 찬밥 취급받던 해외 영업 부서가 뭐 해외 지사나 이런 데가 더 가중치나 뭐 이제 목표들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원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얘네들도 목표가 당연히 뭐 해외 뭐 고객을 몇 건을 늘리는 뭐 이런 목표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또 개인으로 내려가서 뭐 개인당 몇 건을 늘리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외에 있는 고객들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성과를 내면 당연히 부서 목표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전사의 목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구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인사평가에서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하게 배우는 게 뭐예요? 항상 뭐 찍혀서 나오는 거 MBO, BSC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구조를 평가나 성과 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 우리가 배웠던 뭐 평가의 그냥 개별적인 기법들을 보면은 그냥 요 안에서 이제 얘네들이 성실하냐 그런 것들만 보는 거라 그러면 MBO나 BSC는 더 크게 전사적인 차원에서 성과 관리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할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먼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우리 인사노무 관리 답안 쓸 때 항상 그 서론을 쓰냐 마냐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찬반이 있어요. 서론 필요 없다. 서론 써야 된다. 뭐 서론 결론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론이나 결론을 쓰는 게 좋다. 다만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본론을 써도 무방하다. 서론을 안 쓴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서론이나 결론을 쓰는 거는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논리성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조금 처음에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근데 이제 서론 쓰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서론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뭐 서론 같은 것들 여러분이 뭐 관련 주제 가지고 멋지게 쓸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서론을 쓸 때 뭐 사례 같은 걸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관련된 사례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중요성을 좀 터치해주면서 이제 이하에서는 뭐 문제에서 물어본 이런 내용들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들어가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 최저임금제 개념 이렇게 쓰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봤을 때 답안이 어때요? 심심하죠. 그렇죠? 그거 다 누구나 그렇게 써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문제가 나왔으면 아마 대부분은 뭐 최저임금제 개념 그다음에 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제 기본 포맷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붙여주는 건데 뭐 어떻게 붙여주냐? 최저임금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떠올려야 돼요. 임금에서. 그렇죠? 임금에서 임금 수준 관리해서 우리가 상한선, 하한선 얘기할 때 어디서 하한선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위에서 임금 관리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서론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아니면 수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수준 관리에서 이런 최저임금제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한 것들을 언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큰 데서부터 작은 걸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서론을 채워서 그 답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서론은 여러분이 이제 계속 그 하면서 연습해 나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여유가 되면 이 주제 나오면 나는 서론에 이런 내용을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감이 잡히셔요. 그렇죠? 아니면 준비를 하거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시험 준비할 때는 그래서 서론을 조금 몇 가지는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런 서론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화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모범 답안이나 해설 답안들 보다 보면은 괜찮은 내용들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이제 심심할 때 뭐 네이버에서 이제 경영에 대한 것들 이제 기사나 이런 거 있다 보면 이 내용은 뭐 요거랑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임금에 대한 것도 뭐 최근에 이제 뭐 MZ 세대 관련해서 뭐 성과급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면 좀 이제 내가 체크를 해놨다가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이제 그 준비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여성 인력 이제 요게 이제 저희 때는 중요한 지금도 뭐 나올 수 있는 주제긴 하죠. 요거 활용 방안이 굉장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난 이거 나오면 애들 서론에서 이거 써야겠다. 이런 거 썼어요. 이 인드라 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여성 CEO예요. 펩시를 엄청나게 성장시킨 그런 CEO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CEO의 어떤 그 중요성을 언급할 때 그냥 글로 쓰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 내가 하나 체크해놨다가 쓰고 시작하면 답안이 그래도 봤을 때 달라 보이죠. 그렇죠? 차이가 그건 뭐 계량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이 채점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남들과는 봤을 때 그냥 여성 인력 써서 심심하게 쓴 것보다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오면 한 번 더 읽게 보게 되고 조금 좋은 감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는 점점 이제 공부를 이제 1기, 2기, 3기 하면서 나는 서론을 쓰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맞춰서 준비하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서론을 써야 되는 거에 너무 강박관점을 가져서 서론을 한 페이지씩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 서론은 무조건 반 페이지 내에서 끝내야 돼요. 서론을 한 페이지 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그러신 분들이 꼭 나와요. 서론을 한 페이지 이상 쓰면은 그 순간 알아채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서론은 무조건 반 페이지 이내 끝내. 왜냐하면 서론에 정확하게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거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는 건 어디에? 문제에서 물어본 사항들이 주요 배점이 있겠죠. 그렇죠? 서론은 설령 점수가 있다 해도 1점 미만이에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미치는 영향.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서론에 대한 것도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얘기를 잠깐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인사 관리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요 내용들이 이론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론사에서 뭐 아니면은 그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앞에서 보시면 목차도 보면은 거기에 이론적 기초라고 해서 처음에 인사관리 형성 배경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이제 이론사죠. 그러니까 이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도 간혹 나오죠. 그리고 인간관계적 접근 관련된 거 한번 물어봤어요. 호송공장 실험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당장 전략적 접근해서 이거는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얘기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것도 심심치 않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물어봤어요? 그 불이호 관련된 거 물어봤죠. 그렇죠? 자원 기반 이론에 관련된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사는 여러분이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깔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기계적 접근에서 시작해서 인간관계적 전략 접근이 왜 그렇게 넘어갔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 인사관리에서 특히 이 사람과 직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 접근 보면은 박경 교수님 보시면 어때요? 직무에 대한 관점, 사람에 대한 관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 하에서 그 필요한 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 거고, 근데 전략적 접근은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다기보다 좀 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전사적인 차원에서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직 목표 달성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경영조율 시간에 맨날 조직 효과성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얘네들도 결국 뭐예요? 결국 이 조직의 목표, 궁극적인 비전이든 미션이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이제 자원이고 부속품들인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도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처럼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더 큰 조직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 차원에서 결국은 이런 조직 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뭐가 인사 관리, 사람들이, 그렇죠? 중요한 자원들이 조직 목표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밑으로 캐스케이드 되고 얼라인되고 연계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게 수직적인 통합인 거죠. 그렇죠? 전략적 인사 관리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또 이 뭐 HRM 내에서도 이제 수평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앞단에서 좀 머릿속에 이미지나 아니면 넣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오늘날에는 그냥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서론 나오면 막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쓰고 막 그랬어요. 서론에서. 그냥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지금은 뭐 대세라고 하면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앞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이거를 진짜 많이 그려드리는데, 여러분은 이제 요것만 보게 아니라 전략적 접근은 뭐예요? 이 밑에 위에 부서 팀이 있고 조직 목표가 있고 이게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인사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하는 연구 대상 주요한 요인이 바로 직무와 사람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렇죠? 인사 관리는. 그렇죠? 물론 이제 인사 조직이라고 해서 조직까지 붙어 있지만 사실 조직은 인사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전략 파트에서 더 많이 다루기도 해요. 조직은. 여러분 나중에 실무나 실제로 나가면 이제 전략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조직까지 같이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차치차치 하고, 인사 관리라는 거는 직무, 사람 요 두 가지가 연구 대상이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직무에 대한 거 이제 직무 관리가 나오는 거고, 직무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직무 관리는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직무 설계 파트가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이 직무를 어떻게 만들 거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직무 분석이 먼저 나와도 돼.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가 서느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개별적인 직무,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 조직에서 디자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연적으로 생겨나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자연적으로 두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자연적으로 두면 엉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뭐 같이 공유될 수 없는 직무들이 막 공유되기도 하고 일이 중복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예를 들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냐를 생각하고 얘가 뭘 잘하냐 이런 걸 보고 일을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형태의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케팅 회계 직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마케팅 회계 임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봤더니 회계사야. 근데 마케팅을 잘해. 야, 너 그럼 이거 두 개 다 해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게, 옛날에 중소기업 가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HR 하시는데 IR도 같이 해요. 이 IR이라는 게 노동관계가 아니라 그 투자.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이제 뭐 VC나 아니면은 이제 뭐 펀드나 이런 데 투자 받아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그런 이제 투자에 관련된 거 이제 뭐 제안서 같은 거 쓰고 설명서 쓰고 투자 유치원 이런 거,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략 쪽 같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거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직무라는 거를 우리가 조직의 어떤 전략이나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다음 우리 조직에 어떠한 직무들이 있고 그 직무가 하는 일들이 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직무에 적합한 필요한 자격 요건은 뭐가 있느냐? 그거를 살펴보는 게 직무 분석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봤더니 직무가 우리 조직에 한 100개가 있어. 야, 그러면 이거 100개가 다 똑같은 가치인가? 똑같은 수준의 내용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직무 중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조직의 구조나 뭐 전략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목표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비전 뭐 20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글로벌 탑10 뭐 해가지고 해외 영업 비중, 해외 매출 비중을 뭐 60% 이상 올리는 뭐 이런 거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해외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마케팅 할 수 있는 인력들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자격 요건들이나 내용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직무의 중요도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이제 직무 평가가 있는 거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직무에는 귀천이 있어요. 직무에는 귀천이 있어요. 그 귀천이 뭔가를 알아보는 게 직무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 상대적 가치를 인사관리에 반영을 하는 거죠. 어디에? 임금에 반영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래서 높은 직무 가치, 그러니까 중요한 직무를 하는 애는 우리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능력도 좋은 애니까 돈 더 주고, 덜 중요한 직무, 가치가 낮은 직무는 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임금에서 우리가 이걸 반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치 전환할 때 뭐예요? 높은 가치의 직무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그리고 자격 요건 수는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앉히는 인력은 뭐예요? 우리 내부 핵심 인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보직에 앉혀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수행하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무 설계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직무 설계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뭐가 나와요? 이제 박경 교수님은 이제 광의의 직무 설계를 보죠. 박경 교수님은 직무 설계를 광의의 의미로 보십니다. 박경 교수님은. 그래서 직무 설계 파트에 3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먼저 직무 구조 설계.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 과정 설계.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설계. 직무 설계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직무 설계하면 직무 구조 설계가 보통 협의의 의미로서 직무 설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책들 보면 직무 설계를 읽어보면 대부분 직무 구조 설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박경 교수님은 직무 설계를 좀 넓게 보시죠. 광의의 의미로. 야, 직무라는 거, 결국 우리 회사에서 일이 돌아가는 거는 야, 직무 하나만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너무 협소한 거야. 왜? 여러분이 어느 회사 가든 내가 혼자 일을 한다고 일이 완결돼요?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조를 한다 그러면 저기 원자재 구매팀이 원자재를 사서 그걸 뭐 물류팀이 공장으로 옮겨주고, 그렇죠? 그거를 생산팀이 받아서 생산 공장에 생산한 다음에 다시 물류팀이 출하해서 매장에 나가서 매장의 사원들이 팔아야 최종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조직에서 어떤 이제 그 뭐 밸류체인이든 상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직무가 서로 코업이 돼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연계돼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직무와 직무 사이의 연결에 대한 것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박경 교수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정 설계.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게 직무 구조 설계는 이런 구슬 하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는데 직무를 이런 하나의 구슬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이 구슬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직무에서 수직적인 측면은 권한과 책임이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측면은 과업의 종류와 수예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직무의 구조,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다. 수직적인 측면은 권한과 책임, 수평적인 측면은 과업의 종류와 수죠. 그렇죠? 종류와 수. 어쨌든 직무의 구조 설계라는 거는 이 구슬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들 거냐, 그렇죠? 뭐 이렇게 만들 거냐, 이러한 게 바로 직무 구조 설계에 대한 내용인 거고, 직무 과정 설계는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구슬들을
어떻게 꿰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꿰야 되냐? 구슬도 서말이어도 뭐 꿰어야 보배라고 얘기했듯이 어떻게 꿰어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꿰는 게 좋냐? 저렇게 꿰는 게 좋냐? 그게 바로 과정 설계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프로세스 관점이죠. 프로세스 관점. 그렇죠? 자, 요게 이제 그 광의의 직무 설계에서 직무 과정 설계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설계도 직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직무가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걸 뭐 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우리 로봇 같은데 사람이 다 조종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직무가 그런 탈 것이라고 하면 여기 가장 적합한 사람 우리가 앉혀서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떤 때 일을 시키는 게 효과적이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얘를 하루에 10시간씩 근무시킬 거냐 아니면 8시간 시킬 거냐. 야, 고정적인 건 요즘 트렌드가 맞지 않아. 얘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기계도 잘 움직이고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한다던가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무시간 설계를 박경 교수님은 여기 직무 설계 안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가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의 그 직무 설계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직무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네들은 어차피 나와봤자 단문이에요. 얘네들은 어차피 나와봤자 단문이에요. 단문이고 50점짜리에서도 사실 얘네들은 그냥 뭐 이름 정도만 나올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50점짜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 문제가 나왔어요. 뭐 이슈 문제. 뭐 최근에 MZ세대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MZ세대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뭐 직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럼 여러분 논의의 초점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뭐 직무 분석을 잘해야 돼요? MZ세대 동기부여 잘해요? 직무평가를 잘해야 돼요? 그거 아니죠. 이거에 결국 직무 설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뭐 경영계의 화두다. 이러한 기계, 뭐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우리 직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럼 뭐 직무 분석 얘기할 거예요? 직무 평가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직무 설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어차피 단독으로 25점짜리 단문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50점짜리에서는 그렇게 막 써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문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 분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직무 분석 왜 하냐? 짐수 분석 어떨 때 활용하냐? 학계평 보유방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그 다음에 직무 분석할 때 직무 정보 수집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개념, 장단점 외우는 거 가는 거고, 직무 평가도 딱 하나죠. 직무 평가 왜 하냐? 그리고 직무 평가 방법 뭐 있냐? 그래서 뭐 점수법이 있고 분류법이 있고 그 내용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내용만 여러분이 잘 암기해 놓으시면 여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직무 설계 같은 경우는 좀 깊게 봐야죠. 이해도 하고. 왜냐하면 얘는 앞에서 배운 이론사랑도 연결이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기계적 접근에서 뭐 이 직무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뭐예요? 전문화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뭐 기계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설계 파트에서 당연히 뭐예요? 직무 전문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인간 소외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인간관계 접근이 등장하면서 야, 전문화 이거는 이제 아니야. 비전문화해야 돼? 더 나아가서 확대해야 되는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봤을 때 요 직무 설계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50점짜리로 나와도 요게 메인 파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최근에 트렌드들이 중요한 이슈들, 여러분 이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슈, 인사관에서 이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도 직무 설계에 연계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MZ세대, 4차 산업혁명 등등등 지금 되게 격변의 시기예요. 요게 관련돼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최근에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 설계 파트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파트고, 그러면 직무 설계 안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얘가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이게 전통적인 이제 직무 설계고, 여기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50점짜리에서도 나왔을 때도 결국은 뭐 직무 쪽 얘기한다 그러면 타고 들어가서 직무 구조 설계 측면에서 뭐 직무 충실화가 필요하다. 뭐 준자율적 자하고 집단을 활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물론 그거를 개별적으로도 25점짜리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설계는 여러분이 구조 설계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얘는 여기저기 25점짜리 단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50점짜리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조 설계에서는
나오는 게 있죠. 뭐 전통적 직무 설계 뭐 이렇게 하고 현대적 직무 설계 뭐 이렇게 크게도 보기도 하고 결국 줄이면 뭐예요? 전통적 직무 설계는 우리가 아는 직무 전문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적 직무 설계는 뭐예요? 직무 확대화 혹은 확대 모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직무 전문화의 근거는 뭐예요? 기계적 접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를 과업 단위로 쪼개서 분업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게 좋다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다 쪼개죠. 아주 단순화시켜요. 누구라도 쉽게 부품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일을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직무를 설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고 하니까 과거보다는 효율성이나 이런 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극단에 치우니까 사람이 기계처럼 취급받고 부품과 같은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불만족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소외 현상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기계처럼 취급받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인간관계 접근이 등장하고 이게 발전이 되면서 현대적으로는 직무 확대화 모델이 등장한 거죠. 자, 직무 확대화 모델은 여러분이 표로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얘는 표로. 사진 찍듯이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이고. 자, 이 표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뭐예요? 우리가 구조죠. 직무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직무 구조 구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측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무에서 직무 구조에서 수직적인 거는 권한과 책임, 즉 권한과 책임을 어디까지 줄 거냐, 줄일 거냐, 늘릴 거냐. 그 다음에 수평적인 거는 과업의 종류와 수, 과업을 10개로 할 거냐, 15개로 할 거냐, 아니다 단순화시켜, 과업 하나씩만 해, 2개씩만 해.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수평적인 측면 확대하는 내용, 그 다음에 수직적인 측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오면 뭐예요? 직무의 설계, 이거 구조 설계를 개인 차원에서 하느냐, 뭐 이걸 쓸까요? 개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직무 설계에 대한 것들 하냐, 아니면 이거를 집단 차원에까지 확대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수평적인 측면, 즉 수평적인 측면의 확대는 뭐예요? 단순히 과업의 종류와 수만 늘려주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 이꼴 뭐예요? 의사결정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의사결정 권한을 줄 거냐.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맨날 그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정격권 같은 것들을 줄 때 예를 들어 팀장, 야 너는 한 뭐 1,000만 원 예산 안에서는 네가 써.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회사가 여기는 짠순이, 짠돌이야. 돈 쓰는 거 막 이런 거 되게 비용이 민감해. 그래서 야 너는 100만 원 팀장이어도 100만 원 이상 예산 들어가는 거 무조건 본부장님, 대표님 결제 맡아.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려고 했을 때 뭐 장비를 구입해야 되거나 뭔가 뭐 이걸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뭐해서 500만 원짜리를 써야 돼. 그러면 그거 결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쉽게 말하면 축소시키는 형태가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런 권한과 책임에서 이제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재량이나 자율권. 내가 필요하다고 실무자가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더 많은 재량권을 줘서 그 사람이 빠르게 결단을 내려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직무 확대화 모델에서 하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수평적인 측면은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야. 그냥 하는 일만 좀 늘려주는 거야. 야, 너 하나 하느라 좀 심심했지? 야, 한 3개 정도 해라. 4개 정도 좀 더 해, 과업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상을 만들 때 과거에는 이 사람이 오른쪽 다리 붙이는 일만 했어요. 그거만 계속 반복하는 거지, 하루 종일. 그러면 야, 그거만 하기 심심하지. 그러면 야, 왼쪽 다리 요거 다리 4개니까 야, 4개 네가 다 붙여. 그냥 과업 종류수 늘려주는 거예요. 야, 그것도 좀 지루해? 그러면은 상판까지 네가 좀 붙여라. 이 정도로 과업의 종류 수만 늘려주는 방식. 이게 수평적인 측면이고 이게 그냥 단순한 직무 확대죠. 협의의 직무 확대. 협의의 직무 확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에서 뭐예요? 수직적으로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 권한, 재량권, 자율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권한과 책임 나오면 의사결정 권한 확대, 그 다음에 뭐 자율권, 자율성, 재량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거는 의사결정 권한을 더 주고 그 말은 즉슨 업무에서 자율성과 재량성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확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권한과 책임을 늘려주는 게 바로 직무 충실이죠. 그래서 직무 충실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근거로서 주로 뭐예요? 허츠버그 이윤 이론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직무 특성 모형도 이제 여기에 JCM도 당연히 그런 근거로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근거에 기반해서 봤더니 이윤 이론도 마찬가지고 직무 특성 모형도 마찬가지고 자, 직무에 있어서 우리가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더 주는 방향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직무에 더 만족하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성과가 더 나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근거해서 야, 직무를 좀 더 확대, 그러니까 수직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의 재량성을 주면, 재량권을 주면 조금 더 직무에 만족하고 몰입해서 성과가 난다. 그러니까 직무도 어떻게 설계된다? 의사결정권, 재량권, 자율성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산 내에서 쓸 수 있는데 야 1000만 원까지 네가 필요하면 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도 주겠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런 직무 충실의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다 뭐예요? 개인적인 차원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직무를 두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집단 차원에서 이제 이런 직무 확대화 모델을 적용하는 거예요. 집단 차원에서.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직무 교차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컨베어 벨트 시스템에서 근무를 하면 공정들이 나눠져 있어요. 뭐 A 공정, B 공정, 뭐 C 공정이 있으면 여기에 근로자, 여기에 근로자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의 공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넘겨받아서 얘가 하고, 넘겨받아서 얘가 하고, 뭐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단절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혼자서 주구장창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 단순한 일. 책상에 오른쪽 다리만 붙이는 일, 얘는 왼쪽 다리 붙이는 일, 얘는 상판을 갖다 붙이는 일, 뭐 이런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혼자서. 왜냐하면 일을 할 때 같이 뭐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뭐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인간관계도 생기는 거고, 뭐 정의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뭐 그러면서 만족감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 공정과 겹쳐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은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혼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 구간에서는 뭐야? 얘랑 같이 하게 함으로써 서로 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제 통성명도 하고 물어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직무 교차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직무도 이제 하나의 직무만 너무 오래 맡으면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야, 너 다른 직무도 좀 이렇게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지루하지? 좀 다른 직무도 좀 해보고 막 그렇게 해. 그게 뭐예요? 직무 순환이죠.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 수직적인 측면으로 직무를 확대하는 모델 가장 크게 제일 발전된 형태라고 얘기하는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 여기 나오죠. 이거 5가지예요, 5가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직무 설계는 중요해요. 간혹가다 문제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그리고 50점짜리에서 직무 파트 만약에 물어보는 나오면 직무 설계 내용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 설계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탑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배우던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직무와 사람 2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사람의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예를 들어 직무 설계를 우리가 재량권을 확대하는 직무 확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 권한이나 권한과 책임이 늘어나면 이거를 담당할 사람도 어때요? 그만한 재량권이나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지식이라던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무 관리라는 게 있어서 직무 설계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무 설계 여러분이 구조 설계 특히 외울 때는 요 그림을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 세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얘가 개념이 뭐고 장단점이 뭐고 얘가 개념이 뭐고 장단점이 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 하나하나씩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놓쳐요. 개인과 집단, 수직적인 수평 이런 것들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그거죠.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직무 설계 방법 5가지 쓰래요. 5가지. 5가지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되게 쉬운 문제 같죠? 직무 설계 5가지 쓰는 게. 근데 거기서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어떻게 내가 구성하느냐가 공부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무 설계 방법 5가지를 써라. 이렇게 쓰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쓰느냐?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답안의 어떤 대략적인 아웃풋을 잡는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지금 공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 그냥 떠오르는 것대로 쓰겠죠. 5가지니까 5가지 채워야 돼. 내가 외운 거에서 뭐 직무 교차 쓰고 직무 전문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5개 그냥 채운단 말이에요. 양적으로. 그리고 개념 장단점 이렇게 써요. 물론 이렇게 쓰는 건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봤더니 답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서론에서 전문화를 끌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직무 전문화, 테일러 시대 이런 직무 전문화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인간 소외 현상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새로운 직무 확대화 모델이 등장하겠다. 이하에서는 직무 확대화 모델 5가지를 설명하겠다. 5가지를 요걸로 쓸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서론에서 깔고 그러니까 전문화 끌어들이면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직무 전문화에 먼저 얘기를 던진 다음에 이게 그동안에 뭐 공헌도 있었지만 인간 소외 현상이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직무 설계로서 새로운 직무 확대화 모델이 등장하고 활용되고 있다. 이하에서 직무 설계 5가지 방법은 직무 확대화 모델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5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가지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뭐 이거를 쪼개든 어떻게든 뭐 개인 차원에서 직무 확대할 수 있고 집단 차원의 직무 확대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론에서 이제 뭐 직무 전문화인 내용 한 다음에 직무 확대화 모델 5가지 할 때 먼저 뭐예요? 뭐 개인 차원의 직무 확대, 집단 차원의 직무 확대.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쓰면 되는 거죠. 뭐를? 개인 차원에서 협의의 직무 확대, 직무 충실. 집단 차원에서 직무 교차, 그 다음에 직무 순환, 그 다음에 준저일조 작업 집단. 이렇게 쓰면 5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냥 단문식으로 5가지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서론에 뭐 직무 설계 개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답안을 그냥 나열식이 아니라 뭔가 그룹핑해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분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얘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답안도 그냥 얘 개별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보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직무 확대 쓴 다음에 직무 순환 나오고 직무 충실 쓴 다음에 직무 교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계 없이 막 그냥 나열한 거밖에 안 돼, 답안이. 그런 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쓴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 점수는 받겠죠. 근데 옆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그냥 안 쓴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더 뭐 스토리 있게든 아니면 체계적으로든 뭐 이런 식으로 쓸 건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사 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고민이 나중에 되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직무 설계는 이렇게 요 표를 기억한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고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보라 그랬죠. 그렇죠?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직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뭐 집단 차원의 직무 뭐 동기부여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을 제시해라. 문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조직에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집단 차원에서 직원들의 동기부여할 수 있는 직무 설계 방안에 대해서 뭐 써라. 그럼 여러분 이게 떠오르면 집단 이 내용들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뭐 수직 권한과 책임, 뭐 의사결정, 재량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그래서 요 표를 기억해 두시고 요 5가지 중에서 그나마 좀 더 중요한 것들을 말하면 직무 충실, 준자율적 작업 집단. 얘네들은 언제든 단문으로도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단문으로도. 그렇죠?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또 최근의 트렌드나 이슈에 맞춰서 필요한 직무 설계 방법이죠.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은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내가 보다 뭐 재량, 자기주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야? 직무 충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랑 맞춰서 MZ 세대. 그러니까 큰 축의 특이 이제 뭐 신세대의 가치관의 변화, 사회 가치관의 변화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MZ 세대의 어떤 가치관들이나 그런 거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축이 뭐예요? 기계 산업의 발전. 특히 이제 기계 기술의 발전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럼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누가 해요? 기계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해요. 그럼 사람은 좀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주로 뭐예요? 의사결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직무 충실이나 준자율적 작업 집단, 특히 이제 직무 충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렌드랑 이슈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다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 뭐 이론적인 근거라던가 뭐 그 내용들을 좀 더 알아야 됐거든. 이 2가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단문 25점짜리로 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 직무 설계는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과정 설계는 사실 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아시면 BPR, BR, 비즈니스 리엔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출제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근무 시간 설계도 뭐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에서 나왔죠. 주 52시간 관련해서 주 52시간 관련해서 제일 중요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나왔어요 이미.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 꼭 가지고 와야 될 거는 유연근무제죠. 유연근무제.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연근무제. 뭐 깊게까지는 아니지만 유연근무제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노동법에서 나오는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것들 뭐 다 유연근무제지만 유연근무제다. 뭘 유연화시키냐?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데 2가지예요. 근로시간의 유연화. 그 다음에 근무장소 유연화. 이 2가지 측면에서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냥 유연근무제 하면은 머릿속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는 방안, 근무장소를 유연하는 방안이 있고 근로시간 유연하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재량 근로시간제도 이런 것들 우리 배우는 내용들 있죠? 그게 다 여기에요.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그다음에 뭐 재량 근로시간제, 뭐 시차 출퇴근제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근로시간을 유연한. 근무장소 유연하는 건 뭐예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것들은 근무장소 유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유연근무제다 그러면 이 2가지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섞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재택근무라고 해서 근로시간까지 유연화하는 건 아니에요. 왜? 재택근무를 하되 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재택근무하면서 야 네가 그냥 편한 시간대에 8시간 근무 채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빼미 성질이 있어. 그래서 막 밤에 근무해 맨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자문사 중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개발자는 맨날 밤에 하는 거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뭐가 문제예요? 야간 근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렇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유연근무제도 좀 그냥 이런 식으로 방안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뭐 재량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시차 출퇴근제도 이런 것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고 근무장소 유연화하는 게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같은 트렌드에서는 필수적인 근무 제도죠. 근무 설계가 그렇죠.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뭐 이거 자체가 이제 단문이나 아니면 중요한 논점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만 뭐 50점짜리에서 이제 꼽사리 껴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언급할 가치는 높죠. 왜? 기업에서 요즘은 뭐예요? 요즘 트렌드 이슈에 맞춰서 근무 시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이게 뭐 결국은 트렌드인 거죠. 거스를 수 없는 추세죠. 요즘 개발자들은 재택근무 안 한다 그러면 그 회사 안 가요. 요즘은.
개발자들이. 근데 회사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 몇 번 해보더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관리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지금 다 원복시키려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반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요즘은 따를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이 뭐 자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어떤 이슈가 나오든 뭐 그게 뭐 요즘에 맞는 이슈일 거잖아요. 뭐 옛날 뭐 60, 70년대 이슈가 될 리는 없을 테니까. 그럼 얘는 그냥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그런 차원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더 나가면 자, 유연근무제를 내가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뭐 무슨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적합한 HR 방안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걸 물어봤을 때 유연근무제를 쓰고 싶어. 여기에 뭐 지금 뭐 우리 종업원들의 들어온 뭐 신입사원들의 특징이 막 나오는데 유연근무제가 딱 적합한 방안으로서 언급하기 좋을 것 같아. 그럼 얘를 어디다가 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직무관리 방안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무관리 쪽 타가 들어와서 여기서 직무 설계해서 써도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직무관리는 안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확보, 뭐 개발, 그다음에 평가, 보상 뭐 이렇게 써라 했단 말이에요. 봤더니 그러면은 유연근무제 쓰고 싶은데 어디에 쓰지? 그럼 어디다 쓰면 돼요? 보상에서 물어봤지. 보상을 물어봤다 그러면 보상. 예를 들어서 확보, 개발, 뭐 평가, 보상 관리 방안을 쓰래. 어떤 이슈에 대해 적합한. 근데 유연근무제가 딱 쓰면 좋을 것 같아. 어디다 써요? 보상에서 뭐해? 비경제적인 보상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비경제적인 보상은 경제적인 보상 외에 다라 그랬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직무 관련 보상으로서 유연근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보상으로 안 물어 보상이 빠졌어. 근데 문제에서 유지 관리로 물어봤어요. 확보, 개발, 평가,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뭐예요? 유지 관리에 넣어도 돼요. 왜? 유지 관리라는 내용은 뭐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종업원의 성과 창출의 의지 및 능력을 유지하는 활동이고 그 의욕을 위해서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 방안으로서 근무시간 설계, 근무시간 관리를 여기다가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인공조 책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로시간 관리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유지 관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경 교수님은 그거를 근무시간 설계에 넣어놓고 직무 설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잘 요거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기본적인 사항들 얘가 뭐가 어떤 점이 좋고 뭐 단점은 뭐고 뭐 이 정도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해놓으시면 얘는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든 쓸 수 있는 거고 최근의 이슈랑도 맞닿아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너무 딥하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의미예요. 단문 정도로 나올 정도 수준으로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직무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항상 매번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직무 분석은 간단합니다. 직무 분석은 직무 정보 수집 방법, 그렇죠? 그거 내용들 하나. 그다음에 직무 분석의 결과 활용 방안. 그러니까 보시면 직무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활용 방안이에요.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직무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이죠. 결과의 활용 방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직무 분석의 결과는 뭐예요?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죠.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 활용 방안. 어디에? 인사관리의 제기능에. 학계평 모의방에 직무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채용할 때, 우리가 모집할 때 뭐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에 나온 직무 내용이나 자격 요건을 기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면접 볼 때 직무 내용이나 직무 자격 요건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뭐 구조적 면접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평가할 때는 뭐 직무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맞는 혹은 뭐 직무 자격 요건에 필요한 역량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한 거. 이거는 사실 50점짜리 문제긴 하죠.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정보 수집 방법 정도만 이제 단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죠?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수집한 다음에 정리해서 기술서 명세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직무 분석이죠. 그렇죠? 그럼 직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래서 관찰할 거냐? 면접으로 할 거냐? 질문지법 할 거냐? 이제 그러한 내용들 개념. 아주 그냥 이거는 전형적인 단문 정도 수준. 그걸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렇죠?
직무 분석은. 그 다음에 직무 평가는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러한 분석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직 내에 가치 있는 직무가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제 상대적 가치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밝히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대적 가치를 어떻게 밝히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거 어떻게 상대적 가치 어떻게 파악할 건데 그 방법이 뭐예요? 직무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4가지 배우잖아요. 서열법, 분류법, 그렇죠? 그다음에 점수법, 요소 비교법.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건 딱 뭐예요? 딱 봐도 여러분이 이건 25점짜리 단문. 근데 사실 이 문제 나오면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단순히 평가 방법 4가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과 뒤에 좀 뭘 좀 더 붙일 건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당연히 4가지 정도는 개념 장단점은 여러분이 다 암기가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보긴 할 거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뭐 이건 안 나올 것 같아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진짜 그런 문제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좀 더 뭘 더 붙이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만약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쓸까? 내 서론에서 뭘 쓸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이제 2기 때, 3기 때 여러분이 답안을 쓰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상황들이죠.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흐름이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뭘 갖다 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무평가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뭐 언급하는 아주 단순한 서론 방식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직무평가 방법 4가지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 조금 더 추가하면은 뭐냐면 직무평가는 나중에 뭘 꼭 여러분이 엄두에 둔다 그랬어요? 직무급과 세트라 그랬죠? 직무급과 세트라 그랬죠? 사실 직무평가는 그 독립적인 내용으로서는 존재 의의가 크지는 않아요. 얘를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직무급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직무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직무급 도입의 전제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무분석, 직무평가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직무급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얘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직무급의 장단점 얘기할 때 단점이 절차가 복잡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왜? 얘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얘가 없으면 도입이 안 돼요. 왜? 직무급이라는 게 뭐예요? 직무 가치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야, 어려운 직무 하는 애들은 돈 더 주고, 야, 쉬운 직무 하는 애들은 돈 덜 주고, 이렇게 우리가 임금을 배분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야, 뭐 어떤 직무가 어렵고 어떤 직무가 쉬운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그거를 대표가 봤을 때 야, 제 직무는 좀 어려워. 야, 이거 제일 높게 주고 이렇게 주면은 어떤 직원이 그걸 수용하겠어요? 대표님 의견이니까 따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기준이나 뭔가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상대적 가치가 얘는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 얘는 뭐 100점이고 얘는 70점이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평가, 직무급은 한 세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무평가가 나오면 직무급도 항상 떠올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무평가 방법 아까 물어봤을 때도 직무평가 방법하고 결론에 직무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해 주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직무평가는 직무급 도입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평가를 실시해야 차후에 직무급을 도입했을 때 종업원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무평가, 직무급 얘네는 세트다. 항상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같이. 직무급 나오면 직무평가. 이것도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평가 얘기 나오면 직무급도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애들이 얘네들은. 따로 떼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항상 또 뭐였어요? 강의 때 맨날 말씀드려요. 직능급과 세트가 뭐예요? 직능 자격제도.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승진이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세트라고 그랬지 항상. 그래서 직능급 나오면 직능자격제도. 직능자격제도 나오면 직능급. 그 안에 자격을 올려주는 자격승진, 유형. 얘네들은 같이 묶어 다니는 거라고 그랬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보면은 저 앞에서 직능자격제도만 막 언급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직능급도 같이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직능급이라는 내용도 좀 뭐 답안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직능급 얘기 나오면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얘가 반드시 필요해. 그렇죠? 그럼 직능 자격제도가 뭔지 그 안에서 직능 수준을 올려주는 게 우리가 아는 승진과 구분해서 자격 승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같이 기억을 다 세트로 해두셔야 됩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직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직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시기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 문제가 왜냐하면 기출 문제도 보시면 계속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기출 한번 보시면 18페이지인데 직무 관리 문제가 뭐 제일 많이 출제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하게 물어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17회 문제만 조금 이제 되게 노동의 인관화 이 개념이 이제 잘 몰랐으면 어려웠을 텐데 쉽게 말하면 직무 확대화 모델 관련돼 쓴 거예요. 이거는 사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어쨌든 그게 골고루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가 26회에 나오고 나서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직무 쪽에서는 문제가 이제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됐어요. 왜? 그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왜? 직무 쪽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뭐가 지금 뭐 이러한 뭐 사회 가치관의 변화든 기술의 발전이든 최근에는 특히 이제 기술의 발전, 자동화, 기계화 때문에 직무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연구가 많아요. 이게 뭐 AI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 들어오면 사람과 어떻게 공존할 거냐. 그렇죠. 사람을 대체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특정한 직무는 AI와 사람 혹은 뭐 기계와 사람이 같이 직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쪽은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잘 좀 봐두시고 특히 설계 파트, 그렇죠. 설계 파트는 조금 깊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두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과 평가는 단문이에요. 그냥 단문 형태로만 잘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직무 쪽까지 다 봤어요. 그렇죠? 직무 쪽까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차 이걸 활용하는 방안은 뭐냐면 나눠드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이 나오면 여기에 어떤 주제가 던져지면 거기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무슨 뭐 개념 암기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직무 구조 설계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구조 설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구조 설계는 뭐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직무 구조 설계 보면 직무 구조 설계는 광의의 직무 설계 하나의 내용으로서 협의의 직무 설계를 부린다. 그래서 직무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측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직무 설계 방법에는 직무 전문화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직무 확대화 모델이 있고 직무 확대화 모델에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이고 개인 집단의 차원에서 뭐 직무 교차 이런 것도 있다. 더 들어가서 뭐 직무 교차는 개념이 뭐고 장르 이것까지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차차 이제 그 채워 나가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막판에 가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도 슬슬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채워 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인사관리는 여러분 백지 스터디도 많이 하잖아요. 구술 스터디도 뭐 하고. 그렇죠? 그러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 답답한 거지. 이게 다 단편적으로만 보이는 거고, 뭐, 이게 어디서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하면 그런 거야. 얻은 걸 하나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임금, 뭐랄까, 어떤 제도가 딱 들어지면 그 제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내용이 있더라.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거기서부터 쭉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제 던져주면, 임금 관리에서 임금 수준 관리, 그 중에서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 중에서 하한선에 대한 내용이 최저임금이다. 쭉 하면 최저임금의 그 다음에 내용들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이거는 옆에다 뭐 써봐도 되고 뭐 낙서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좀 맥락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직무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우리 좀 쉬었다가 학부부터 다시 볼게요. 네.